엄마, 왜 자꾸 밥 얘기하세요? 그럼 너 요즘 왜 그렇게 말랐어? 그냥 바빠서 그래요. 별일 없어요. 며느리가 밥 안 해주냐?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짧은 침묵이 흐르고 며느리는 말없이 밥상을 치웠습니다. 그날 이후였다. 이정순이 처음으로 며느라를 의심하게 된 날은 이정순은 전북 김제에서 평생을 살아온 70셋 어르신입니다. 남편은 도영이가 중학생일 때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혼자 밭일하며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새벽마다 고무신 신고 비닐하우스에 나가서 일하고 밤에는 농산물 포장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키운 외아들 도영이는 서울로 가서 직장 생활하며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병원 정기 검진을 위해 서울에 올라간 정수는 아들 도영을 보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김밥집 앞에서 마주한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영은 몰라볼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턱은 깎인 듯 뾰족했고 눈 밑은 움푹 패여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옷은 몸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어메, 이게 누구요? 도영이 맞어? 정순이 다급히 다가가 묻자 도영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좀 바빠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그 모습은 누가 봐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마음은 하루 종일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은 아들과 함께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식당 메뉴판을 바라보던 도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맛 없어. 엄마 혼자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순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 밥은 챙겨 먹고 다니냐? 며느리가 뭐 해주디? 그 말에 도영은 얼굴을 찡그리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옆에 있던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다 했어요. 남편이 안 먹는 거예요. 그 말투는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어디에도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컵을 들었다 놨다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네 집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 시외버스를 타고 김제로 내려가는 길, 정수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밥을 못 먹는 거면 어쩌냐.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눈치 보며 식사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며느리가 음식 하나 제대로 안 해주는 건 아닌가. 괜히 서울서 혼자 속 썩으며 사는 건 아닐까. 김제 집에 도착한 정수는 뜨거운 물로 대충 몸을 씻고는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다시 서울로 올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 일 없는 척, 괜히 들른 척, 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살펴볼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수는 김제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첫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아들이 괜찮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괜히 간섭처럼 보일까 걱정도 되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아들이 혼자 소가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정수는 마트에서 간단히 반찬 재료를 샀습니다. 나물 몇 가지, 동그랑땡, 멸치 그리고 황태포. 도영이가 어릴 적 아프면 늘 끓여주던 황태국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찾아간 아들 집 앞. 배를 누르자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며느리가 약간 놀란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마침 서울 볼 일 있어서.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인사도 못했지. 그냥 밥 한 끼만 같이 먹고 내려가려고. 며느리는 표정 관리를 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수는 묵묵히 신발을 벗고 들어섰습니다. 집안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정적이었습니다. 아이 웃음소리도,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TV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주방에 앉아 손수장을 보고 온 재료로 음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속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라는 주방 옆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차리고 황태국을 끓여 식탁에 올려놨을 때 도영이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의 모습에 정수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하루 만에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고 얼굴빛은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도영아, 엄마가 내 좋아하는 황태국 끓여놨다. 밥 좀 먹고 가라. 도영은 멈칫하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앉았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겨우 몇 번을 뜨더니 결국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엄마, 미안해. 입맛이 없네. 정수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입맛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눈은 식탁 너머 며느리를 슬쩍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말없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대화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가슴 속에 쌓여있던 의심이 점점 구체적인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말라가는 아들, 눈치를 보는 식사, 며느리의 냉담한 태도. 이건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집안의 공기 자체가 아들을 짓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정수는 조용히 있다가 며느리가 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러 간다는 말에 반색했습니다. 며느리가 나가자 정수는 조용히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도영아, 엄마가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볼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도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한 끝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왜? 회사 일 때문이냐? 회사도 집도 그냥 다 버거워. 정수는 아들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조심스레 얹었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며느리가 혹시 너한테 뭐라고 하디? 너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아니냐? 그 질문에 도영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다들. 그 말에 정수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말하는 다들에는 며느리뿐 아니라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수는 아들네 집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불편한 자세였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반찬통은 텅 비어 있었고 도시락용 김밥 몇 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정수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이 분명한 듯 했습니다. 이건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제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을 조용히 해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정수는 다음 날 아침도 스스로 차려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왔지만 인사 한마디 없이 아이 도시락을 챙기더니 금세 외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며느라, 어디 나가니? 아, 필라테스 수업 있어서요. 오늘은 종일 스케줄이 꽉 찼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녀는 문을 닫으면서도 정순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정순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멍하니 식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바쁘디야. 그녀는 점심 무렵 직접 시장에 다녀와 반찬을 더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간장불고기와 깻잎 장아찌를 조심스럽게 조리했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듯 찬찬히 한 가지씩 손맛을 더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영이 퇴근을 일찍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아들을 본 정수는 마음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곤하다는 말만 남긴 채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수는 그저 방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건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동네 아주머니 둘이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 아들 요즘 사람 같지가 않다더라고. 말도 없고 얼굴이 반쪽이래. 그러게. 아내는 밖으로 놔두느라 바쁘다더라고. 정수는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남 이야기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들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도영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밤늦게 퇴근에 들어온 도영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도영아, 엄마가 너 보려고 일부러 올라온 거다. 도영은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그래서 더 미안해요. 뭐가 그렇게 미안하냐? 엄마한테는 괜찮다 말 못해도 내 속은 좀 털어놔야 할 거 아니냐. 그 순간 도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다 무기력해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너 며느리랑 말도 제대로 안 하디. 말해도 소용없어요.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기 싫은 말은 듣지도 않아요. 그 말에 정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뼈처럼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조용히 편지를 썼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정성을 담았습니다. 도영아, 엄마는 네가 웃을 때 제일 예뻤다. 이젠 웃는 것도 힘든 거니? 엄마가 있으니까 너무 혼자 견디지 말고 언제든 말하렴. 정수는 그 편지를 도영의 베개 옆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영은 슬쩍 정순이 쉬고 있는 방문을 열고 잠깐 동안 조용히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밥 싸주시겠어요? 그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락통에 갓 지은 밥을 담고 불고기와 나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아들의 도시락을 챙겨줄 수 있다는 생각에 정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영이 퇴근을 하고 돌아온 집안에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며느리와 도영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도영 씨, 어머님 오시고 나서 또 예민해졌어요. 여보, 제발. 어머님 오시고 나서 하는 행동이 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정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뒤에서 며느리의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을 걱정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 집의 불편한 공기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몇 벌 안 되는 옷과 가져온 반찬통만 챙긴 조용한 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집을 나설 준비를 하며 냉장고에 메모 한 장을 붙여두었습니다. 잘 지내거라. 밥은 꼭 먹고 다녀라. 그녀는 다시 김제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무언가 해결된 듯 했지만 사실은 더 깊은 갈등의 문이 열리려는 순간이라는 걸 정수는 직감했습니다. 이정수는 서울 집을 떠나 조용히 김제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걸 모른 척하고 밭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의 야윈 얼굴도 며느리의 말끝에 묻어있던 피로도 마음속 깊이 담아두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은 꿈처럼 아득했고 지금의 정수는 그저 흙을 뒤집으며 마음을 다독이는 노인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마음에선 점점 더 진한 그리움과 걱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텃밭에 상추를 따던 정수는 문득 손녀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들고 서연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상추 키운 거 엄청 잘 컸어. 사진 봐봐. 우리 손녀 얼굴 좀 보여줘. 오후가 지나고 저녁 무렵이 돼서야 서연에게서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찍은 셀카였는데 억지로 웃으려는 표정이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눌러보다가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여? 서연의 뺨 아래 희미한 멍처럼 보이는 자국이 있었습니다. 눈가는 푸석했고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정수는 두 눈을 찌푸리며 사진을 확대해 봤습니다. 단순한 그림자일 수도 실수로 생긴 멍일 수도 있었지만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직감이 그녀를 조용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도영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영아, 서연이는 괜찮니? 혹시 어디 아팠던 건 아니지? 엄마가 그냥 사진 보고 조금 걱정돼서 그래. 도영에게서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손에 쥔 휴대폰을 수십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정수는 잠결에 핸드폰 진동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이의 이름이 떴습니다. 수신된 메시지는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엄마랑 아빠 싸웠어요. 나 너무 무서웠어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는 정순의 가슴을 찢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앉은 채에 잠들지도 못하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서울에 가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아예 다르게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가며 적어두었던 주소와 연락처들, 손녀의 학원 위치, 도영 회사 위치 등 기억해둔 정보들을 다시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6월 8일 서울 집에서 본 도영 얼굴, 눈밑 움푹 꺼짐. 6월 9일 밥 두세 숟가락 뜨다 말고 내려놨음. 6월 12일 손녀 서연 셀카멍 자국 의심. 6월 15일 새벽 2시 서연 음성 메시지. 싸움 있었다고 함. 그녀는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해 나갔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기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자신조차 헷갈릴 일이 생길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서연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널 사랑하는 거 알지? 언제든지 얘기하고 싶을 땐 문자 보내. 그리고 잠시 후 이정수는 방 안에서 책을 읽으려다 휴대폰 진동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엔 서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애가 자야 할 시간인데. 할머니, 엄마 자면 전화할게요. 정수는 그 말 한 줄에서 모든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딸아이가 엄마가 자야만 전화를 걸 수 있다는 말. 그건 서연이 스스로도 지금의 상황이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기다리던 정순에게 영상통화 알림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이어폰을 끼고 작은 화면 안에 나타난 서연의 얼굴은 너무도 지쳐 있었습니다. 빛 없는 눈동자, 울음을 참고 있는 듯한 입술. 엄마가 밥 안 해줘요. 나 혼자 먹고 학교 가요. 밥을 안 해준다고. 엄마는 뭐하고. 할머니, 그냥 저 좀 데려가면 안 돼요. 그 말에 정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데려가 달라고. 여기 너무 힘들어요. 아빠는 말도 없고 엄마는 자꾸 화내고.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정수는 김제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서울행 첫차 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 그녀는 버스 앞에서 서성이다 가장 앞자리 표를 끊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낮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 안은 적막했고 식탁 위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책가방은 소파 옆에 널브러져 있었고 아무도 반겨주는 이 없었습니다. 정순이 안으로 들어서자 방 안에서 도영이 나왔습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했고 정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지금 어디 있냐? 학교 갔어요. 오늘 아침은 먹었냐?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정수는 말없이 서연의 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엔 어젯밤 영상통화 속모습과 똑같은 이불 그리고 젖은 휴지들이 구석에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을 열어보니 식재료는 텅 비어 있었고
냉장고엔 며칠은 지난 반찬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가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순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정순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라, 나는 너희가 힘든 건 알고 있다. 그래도 애는 지켜야지. 저도 할 만큼 했어요. 이제 저도 지쳤다고요. 도영 씨는 말도 안 해요. 밥은 나만 해야 하나요? 딸한테 소리 지르고 밥도 안 해주고 그건 엄마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다. 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내가 데리고 내려갈 거다. 이 아이는 지금 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 어머니, 그건 너무가 아니다. 얘가 나한테 데려가 달라고 했다. 아이가 말할 정도면 끝까지 간 거다. 잠시 뒤 도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대로 하세요. 정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희 부부의 문제지만 애는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야. 너네는 아이 키울 자격이 없어. 그녀는 집을 나섰고 서연이를 데리고 다시 김제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정수는 서울에서 손녀 서연을 데리고 나오는 길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와 서연의 가방, 그리고 손에 꼭 쥔 아이의 손. 버스 창밖으로 흐르는 도심의 풍경은 한없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할머니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에 기대어 앉은 정수는 아이가 툭툭 떨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다,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있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녀는 그렇게 몇 번이고 속삭였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지만 서연의 눈동자는 조금씩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김제에 도착하자 정수는 동네 슈퍼에 들러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들기름 냄새를 진하게 낸 나물 반찬, 아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 미역국까지 손수 끓였습니다. 서연아, 밥 먹자. 오늘은 할머니가 제일 맛있는 걸로 준비했어. 아이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정수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상처를 덜어주기 위해선 말보다 따뜻한 한 끼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도영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응, 서연이 밥 먹이고 지금 자고 있다. 가희는 내가 데려가라고 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화가 나 있어요. 정수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가 나서야 할 일이었어, 도영아. 내 딸이 그렇게 울고 있었는데 왜 아무 말도 못했니? 저도 힘들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랑 알고도 가만히 있는 건 다르다. 넌 알고 있었지. 가희가 애한테 얼마나 폭력적으로 대하는지,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영은 말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데리고 온 건 너희 부부 갈등 때문이 아니다. 아이가 무너지기 전에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도영은 혼자 김제로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한 얼굴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마루에 앉아 있다가 그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돼서 아빠 노릇 못했다고 느끼냐? 네. 그럼 너한테 기회를 줄게. 서연이를 내 손으로 다시 데려가고 싶다면 달라진 모습 보여줘라. 도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이프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 애도 지쳤겠지. 하지만 지쳤다는 이유로 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부모라면 그 감정까지 다 껴안고 살아야 한다. 정수는 도영을 바라보며 손녀가 방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웃는 법을 조금씩 다시 배우고 있다. 이 아이 마음속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 데려간다면 그건 회복이 아니라 반복이다. 도영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몰랐어요. 아니, 알고도 애써 무시했던 것 같아요. 이젠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눈 감은 동안 너희 아이는 울고 있었다. 며칠 후 서울에 남은 며느리 가인은 정순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거운 숨소리 너머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매일 너무 힘들어서. 정수는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 진심이 섞여 있는 건지 아니면 서연 없이 비워진 집이 만든 공허함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애를 사랑해요. 그런데 왜 그게 자꾸 화를 내게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면 아이가 다칠까봐 미리 막았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그건 다행이다. 가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서연이 데리러 가도 될까요? 정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랑 데려가기보다는 내가 먼저 달라져라. 그러면 아이도 알아서 엄마를 따라가겠지. 그 말에 가인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통화를 끊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손으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할 거다. 그날 밤 정수는 다이어리의 마지막 한 줄을 써내려갔습니다. 서연이의 웃음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 아이를 다시 보내기 전까지 나는 끝까지 이 아이의 방패가 될 것이다. 정수는 김제의 조용한 마을에서 손녀 서연과 함께하는 나날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두 사람은 함께 마당에 나와 물을 주었고 낮이면 시장을 함께 돌며 장을 봤습니다. 서연은 아직 완전히 웃지 않았지만 말투가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눈빛도 예전처럼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저기 봐라. 지난번에 내가 심었던 고추 모종 드디어 꽃이 피었다. 할머니 진짜네? 정수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이가 다시 감탄을 하고 웃음을 찾고 있다는 건 작은 기적 같았습니다. 밤이면 함께 앉아 책을 읽었고 때로는 정순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은 어느새 할머니 옆에 꼭 붙어 잠드는 게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도영이 다시 김제를 찾았습니다. 그는 전보다 한결 말수가 줄었고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나 상담 시작했어요. 그래, 잘했구나. 가희도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둘이 함께 부부 상담도 하고 있어요. 정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한테는 아직도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멀리 있었는지. 잘하고 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만 말아라. 그날 저녁 도영은 서연과 오랜만에 단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 작은 냇가 근처 벤치에 앉았고 서연은 잠시 말없이 아빠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랑 있는 동안 너무 좋았어. 근데 우리 집도 변할 수 있어? 도영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이제 진짜 아빠가 되려고 해. 늦었지만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 서연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그 작은 몸짓의 도영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던 날 아들 도영과 며느리 가인은 함께 김제로 내려왔습니다. 서연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아빠의 손을 잡고 웃어 보였고 가인은 조심스럽게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했어. 아이는 말없이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마당 한켠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엄마도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 너한테 소리 지른 날 엄마도 혼자 울었어. 그런데 너는 그 울음조차 말할 데가 없었지.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조금씩 돌아오는구나. 그날 저녁 네 식구는 처음으로 함께 밥상에 앉았습니다. 상위엔 정순이 정성껏 만든 된장찌개와 고기 반찬, 채소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한 달 동안 반찬 배우겠다고 약속했어. 할머니한테 직접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 진짜? 응. 그래서 방학 동안은 엄마랑 아빠랑 같이 김제에 있으려고 해.
서연은 활짝 웃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할머니 방이 아닌 아들 며느리와 같이 잤고 정수는 그 방 앞에서 조용히 불이 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마을회관 봉사활동에 나갔습니다. 도영과 가희 서연이 함께 뒤따라 나섰고 셋은 다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이제 정말 진심에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